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본에 의해서 항복을 하면서 끝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 질서에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시간에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녹음이 안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거 미리 써져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봐주세요. 1945년 8월 15일 전, 즉 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기 직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무리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연합국은 이거를 같이 막자고 합의를 했고, 결국에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일본은 점점 지기 시작합니다. 그거가 이제 각이 딱 나오니까 야, 이번에 그러면 이제 전쟁을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 구상을 몇 차례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카이로 회담입니다. 참여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세 개의 국가고요. 당시에 일본이 계속해서 항복을 하지 않고 전쟁을 하니까 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군사 행동을 우리가 계속하자라고 했었고, 일본이 탈취하고 점령한 지역을 되돌려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시켜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중국이 이 참가 국가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동아시아의 문제를 조금 더 알아보겠다, 논의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1945년 2월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얄타 회담을 여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영국, 소련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소련이 그동안 전쟁에 참가를 안 했는데 미국이나 영국이 압박을 넣은 거죠. 야, 니네도 일본과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일전 참전을 결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의만 한 거예요. 들어가겠어. 들어갈게. 나도 할게. 이렇게 이야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자, 그래서 1945년 8월이 아니라 7월 달에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포츠담 선언은 미영 중소 4개 국가가 모인 거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면서 카이론 선언을 이행하겠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전쟁을 해나갔죠. 자, 그러니까 야, 진짜 일본 찔기다 하면서 일본 어떻게 항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미국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전부터 개발을 계획한 핵무기를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지요. 자, 그러자 소련은 야, 원자폭탄까지 맞았으면 이거 일본이 질 수밖에 없네 생각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만주와 한반도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참 기뻐. 이제 독립이 됐잖아. 근데 독립이 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뻥뻥뻥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게 1945년 9월달, 한 달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들어왔냐?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대결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질 수 없어. 같이 들어올 거야. 너네 같이 뭐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들어온 그 사이에 경계선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38도선이죠. 자, 그래서 우리 둘이 이제 분단이 되게 생겼잖아, 얘들아. 원래 한 개였는데. 특히 남쪽에는 이승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이어서 북한도 질세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면서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남북 분단이라고 하죠. 오늘날까지 이어져고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서 냉전 체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서양 헌장에 따라서 국제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전에 국제연맹은 강력한 규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어떤 나라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 규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국제연합은 군대를 보유하게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강력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미국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서 이 일본을 군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잘못된 것도 너무 많았고 전쟁을 다시는 못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점령해서 다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과 총사령부가 파견이 되었고 이 총사령부는 바로 메가더를 말합니다. 이 총사령부가 이제 일본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일본을 미국화시켜서 전쟁은 못하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게 하자라는 게 메가더의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도쿄 재판을 열면서 이게 원래 이름이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에요. 연합국이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시한 재판이에요. 전쟁 범주 종류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했는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A급, 전쟁 관리한 사람들 B급, 민간인 학살자 C급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치만 이 도쿄 재판은 미국, 영국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춰서 피해국의 의견은 정작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과 타이완, 식민지, 인력, 그다음에 물자, 그런 거 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731 부대, 인체 실험, 생체 실험 같은 문제들은 전혀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요. 천황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사실상 천황은 빠져나가게 되었고 전쟁을 주도한 관료들도 대다수는 다시 정치에 복귀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정치나 경제, 교육 이런 분야들을 개선을 해서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어. 그리고 신헌법 같은 것도 만들어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면서 인간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군사력 보유 금지, 전쟁 포기해라. 그러면서 다시는 일본에서 전쟁을 못 일으키게 만들었던 게 바로 신헌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일본 오케이 미국화 시켜서 전쟁 다시는 못해 민주주의 하자 좋잖아. 근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180도 바꾸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었던 것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결 구도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본주의 국가 대 사회주의 국가로 편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미국과 소련은 더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게 되었고 핵경쟁이 엄청 심해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게 되었고 서유럽은 자본주의 쪽으로 가게 되었고 동유럽은 사회주의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내용 살펴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 미국 편인 거고요. 분홍색은 이제 소련 사회주의 국가 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뉜 거예요. 두 편으로 나뉘면서 이러한 흐름이 동아시아에도 확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국민당을 지원해줘요. 사실 국민당 장제스가 돈도 훨씬 많았고 미국이 지원해주니까 솔직히 공산당이 이기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국에는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이겨? 공산당이 이겨. 마오쩌둥이 이겨. 이미 큰일 났다. 그러면 일본이라도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 지금 민주주의해서 평화해서 이거 하냐고 일본을 강하게 만들어서 반공기지로 딱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일 정책을 확 변경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공산주의를 막는, 말하자면 우산으로 만들겠다. 그게 바로 미국의 전략 교체입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역코스라고 합니다. 역코스. 코스가
이렇게 돌아가다가 슝 다시 돌아가. 자, 그래서 그 역코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첫 번째, 민주화랑 전혀 상관없는 법률을 제정해요. 아까 메가더가 열심히 지금 민주주의 하자, 미국화 하자 했는데 무슨 민주주의야. 빨리 반공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군국주의 세력을 다시 정치에 복귀를 시킨다. 와, 이거는 뭐 거의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이잖아요. 6.25 전쟁 발발 후에는 심지어 군대를 만들게 합니다. 그게 바로 경찰 예비대인데요. 물론 경찰 예비대가 완전 군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수비대 역할을 하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후에 더 큰 군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만들어져요. 이거 네 번째인데. 자, 이거는 6.25 전쟁 중간에 맺었던 건데요. 좀 더 일본을 강한 반공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국제사회에 아예 복귀를 시키면서 그동안 일본이 저질렀던 범죄, 이제 끝. 너희들은 깨끗해. 그래서 일본을 완전히 복귀시켜준 거죠. 이건 다 이제 미국의 의도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는 그날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을 해서 더 돈독한 사이로 만들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면서 오키나와에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형태로 갔고, 자,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너네 이제 일본은 깨끗해 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깨끗해 라고 인정을 하는 대상이 바로 식민 지배를 당했던 한국이나 중일 전쟁에서 피해를 봤던 중국이어야 되잖아요. 얘네가 깨끗해, 너네 이제 우리가 다 받아줬어 이렇게 해야 깨끗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연합국들끼리 깨끗하게 서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그리고 식민지 지배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발언권 하나 없었고, 소련은 아예 불참선언을 하면서 이 전쟁 이후의 처리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미국의 계획대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신헌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전쟁 안에 평화야, 평화로워 라고 했는데, 냉전 체제가 심해지고 그게 이제 6.25 전쟁으로 터지면서 일본을 완전히 반공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도쿄 재판, 그 다음에 도쿄 재판은 빼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 다음에 반공 체제, 미일 안보조약,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일본은 6.25 전쟁 때 그 전쟁 물품들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또 떼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건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화려하게 데뷔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그 2차 세계대전 때 저질렀던 전쟁 범죄들을 싹 용서해줍니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 용서를 해주지 않았지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정세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